한 37% 정도가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예요. 그러면 수신이 예금이 더 들어와야지 또 그걸 맞출 그렇죠. 텐데 예. 도리 아시겠지만 지금 몇 달 새에 7조가 빠졌단 말이에요. 총 자산이 지금 한 300조 좀 안 되는데 순 자본은 그보다 적고 지급준 비율로 환산한다라면 거기 뭐 예금 보호 비율로 하는데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의 사람만 찾아가도 여긴 동이 나잖아요. 그렇죠. 뱅크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새마을 금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냉각된 상황에서 과연 여러 가지 대출 문제,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기업 대출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출 문제 중에서 부동산 대출의 PF가 부실화된다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자칫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어서 오늘 한번 한분도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없는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걱정을 하면서 행안부 차관이 TV에 나와서 새마을금고에 가입 계좌를 여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6%대를 돌파를 했다. 보통은 한 2% 초반 내지 1% 후반이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부동산 PF가 결정적이고요. 부동산 PF는 한 또 9.3%입니다. 그것만 네. 보면 아. 평균이 지금 6.4%고요. 심각하죠. 10%가 연체율이면 뭐 저보다 잘 아시지만 사실 그 지급준 비율을 은행으로 말하면 네. 거기가 아슬아슬한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유동성 비율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뭐 3개월 동안 은행 수신고나 입출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본이 100%는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70%대 막 100% 이하가 벌써 뭐 한 125곳이고요. 그중 네. 70% 이하는 또 30곳 정도는 또 70% 이하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중에 네. 이제 하나가 이번에 문을 닫은 거죠. 남양주 남양주 그쪽이요. 네, 쪽에서. 닫았고 네. 또 아시지만 새마을금고가 다인건설이라고 대구에서 또 한 번 또 닫았잖아요. 네. 합쳐가지고 거의 닫지는 않았지만 또 대주단 모아서 또 뭐 부실 현장 또 커버한다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건 이제 F4라고 그러죠. 그 경제 수장들 4명이서 그 예. 회의하는데 이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는 심각하다는 걸 이미 다 파악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막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현장이 살아나거나 현장에 어떻게 뭐 채무상각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론은 PF라는 건 분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퇴양난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얼마나 잘 해결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자꾸 행정부 말씀 주신 차관께서 표현을 갖다가 던졌는데 그걸 내용을 파보면은 조금 안 맞는 게 나오다 보니까 또 도리어 또 불신을 더 주니까 제가 볼 땐 좀 차분하게 그냥 막 언론에서는 얘기하더라도 행정부 차관이 바로 일일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조사하고 답변 정확하게 하면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차관님이 조금만 차분하게 해줬으면은 더 빨리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네.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것도 냉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새마을금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행안부 관리니까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뭐 행안부에서 먼저 부처가 다르니까 월권 행위를 하기 싫다.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응하는 방식도 지적을 주셨지만 차관께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새마을금고의 상황과 지방의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어떤 대비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차관인 당신은 지금 서울 수도권 문제보다도 지방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대출 문제에 집중할 타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예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만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건 그렇고 아까 좀 말씀을 주셔서요. 남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예, 전부 예. 지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부동산 대출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죠?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한문도 교수님께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지금 뭐 서울의 뭐 아파트 가격은 안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기자분들이 글을 쓰시던데 정말 기자분들도 어떤 분석 기사를 좀 제대로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지방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시장이 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 왜? 저출산율에다가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교수님께서 이 PF 대출의 근본적인 문제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동산 PF의 그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싱은요. 네.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스크나 어떤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네. 기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고 나서 IMF 때 초반에 처음 그 기법이 들어왔고 네. 그때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게 이제 2006년, 7년 이때 조금 이제 PF를 활용해서 사업에서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제1금융권만 좀 손을 댔어요. 네. PF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급등기 있지 않습니까? 급등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호금융권 저축 2금융권의 가계대출 정부가 이제 2020년도인가요? 네. 가계대출을 조금 강화했잖아요. 네. 부동산 투기붐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대출을 이제 쳐다보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사업 시행자들이 부동산이 막 상승기니까 예. 이거 무조건 되겠다라는 그냥 사업 타당성 검토나 리스크 이런 어떤 체크를 하질 않고 예. 무조건 돈이 되니까 너 좋고 나 좋고라는 뭐 아주 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땅만 사면 타업이 된다. 네. 땅만 사면 저축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가리지 않고 온 기간이 돈을 대면 무조건 더 오르니 네. 사면 땅값이 오른다는 그게 한 6, 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4, 5년 될 때 2020년도에 가계대출이 조금 주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신협, 네. 수협, 네. 캐피탈, 예. 증권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여기 조금 예. 저속한용으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 브릿지론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네, 일단 네. 땅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100억짜리인데 10억만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또 400억, 500억을 또 본PF에서 대주고 이 시스템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근데 이건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도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항상 그 호황기 끝에는 이제 침체가 둔화기가 있죠. 오는 것을 예. 당연히 예측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일례로 부동산 팀이 없었어요. 네. 금융 신협이나 네. 축협이나 뭐 캐피탈 이런 데. 네네. 리스크 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일반 건설회사나 시행사도 그거 하는 데만도 몇 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브릿지론을 하는데 6개월 1년 만에 잔금 치면 수수료가 10%. 거기에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 1년 반 만에 상가 같은 거 짓고 나니까 분양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네.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가계대출 제끼고 새마을금고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다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좀 부동산을 잘 모르시거나 좀 불안하신 분들 지점장님들 네. 새마을금고래도 그분들은 이제 그냥 유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욕심을 안 내시고 네. 부동산에 한 번 맛을 들인 이제 지점장님들이 예. 이제 이게 돈독이 올랐다 그래야 될까요? 물론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사업성 수익성이 수익성이 좋으니까 하는데 좋아지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위험성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죠. 예. 전혀 없다가 지금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이 오면 예. 들어갔던 돈이 다 묶이게 되고 네. 그 시행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600억짜리 현장에 땅값은 네. 100억이고 500억이 사업비인데 네.
들어간 돈은 10억이잖아요. 예.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분의 능력은 사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지 그렇죠. 자금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사업의 진행이라는 건 경기가 호황일 때 분양이 된다는 건 전제인데 분양이 안 되면요. 당연히 정리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파산이죠. 파산이죠. 이걸 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이 됐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처방이 되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예.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면은 정리가 되게 된다.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 사이클에서 이제 우리가 조정기가 이제 오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정부가 막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네. 최소한의 피해 선에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언론에서. 네. 교수님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네. 한 크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네. 시장의 논리대로 전개될 것을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장 기능이 발휘될 때 자칫하면 여러 가지 경제 주체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으킬 때 정부가 간섭을 해서 간여를 해서 또는 중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맞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금융기관만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1금융권 시중 5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할 수 있는 상품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증권도 다 할 할 수 수 있고 있죠. 자산 네. 모든 걸 다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제2금융권을 놓고 보면 제2금융권 전축은행만 가더라도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대출을 한다 그래도 시중은행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품이 밀리죠. 그러니까 제2저축은행도 부동산 투자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브릿지론이나 가능하면은 오피스텔 짓겠다 그러면 시행사 담당하는 사람이 10억만 주시면 나중에 뭐 15억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전으로. 그러면 뭐 why not? 왜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이 끼어들게 되고 저축은행이 끼어드는데 그러면 새마을은행이나 다른 캐피탈이 봤을 때 우리도 뭐 할 게 없네? 우리도 역시 부동산밖에 없네? 그럼 또 부동산 대출을 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거꾸로 역설적으로 네. 1금융권, 2금융권, 캐피탈, 축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상조 이런 모든 돈을 다루는 회사들이 예. 부동산에 몰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갈 때만큼은 그렇죠. 엄청나게 오를 때는 오르죠. 네, 네. 근데 이게 공은 한번 생기는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다. 근데 그거를 누가 온몸으로 화살을 맞느냐. 예금한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맞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체크카드 꺼내셔가지고 새마을금고 달려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문제점이 어디에 노출이 돼 있고 지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문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불확실성을 조금 확실성으로 바꿔드리려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체율이 뭐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높은 곳이 30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연체율이 매우 높은 곳, 낮은 곳, 매우 낮은 곳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금융 쪽은 잘 아시는지? 그러니까 예. 연체율이 높은 건 낮은 거니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비율로 이제 세팅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거나 수신가가 적어지면 당연히 유동성 비율이 떨어지게 되지 떨어지겠죠.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서른 곳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이 공통점들이 아마 제가 볼 땐 PF를 많이 한 지점들일 거예요. 거의 90%. 우리나라 전체 새마을금고가 1,300개? 1,300개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안 되죠. 네네. 그중에 뭐 350곳이 거의 한 37% 정도가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예요. 그만큼 그러면 수신이 예금이 더 들어와야지 또 그걸 맞출 그렇죠. 텐데 예. 도리 아시겠지만 지금 몇 달 새에 7조가 빠졌단 말이에요. 총 자산이 지금 한 300조 좀 안 되는데 순 자본은 그보다 적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고 보도도 보셨겠지만 지금 지급준 비율로 환산한다라면 거기 뭐 예금 보호 비율로 하는데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의 사람만 찾아가도 여긴 동이 나잖아요. 그렇죠. 뱅크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한 차관이 새마을금고 가서 계좌를 열면서 네. 국민 여러분 새마을금고 이자율을 조금 올려서 여러분에게 예금 이자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오히려 적금해서 새마을금고 살려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말씀이죠.
그죠? 방금 유동성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 그저 새마을금고법 중에요. 네. 저 밑에 가보면 한 30몇 조에 있는 네. 것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하기 표현을 안 한 걸 보니까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세수 한 36조. 돈이 막 모자란 게 여기서 고가이 네네. 막 이러는데 또 부자들은 감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 있으셨는지 그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정말 이걸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부실 현장은 어차피 정리해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 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던져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던지는 이유는 네. 재정의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보이는 네.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10조지만 그게 합쳐지면 100조, 1000조가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이 우리가 부동산으로 호황기에 저금리 때 네. 부동산에서 빚어진 다른 파생 산업까지도 다 그렇죠. 업이 됐다가 지금 조정이 되는 시기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저변에 깔려 있는 조그만 지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부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미루어 생각되는 부분이 그 표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다는 게 네.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예, 이 예. 폐업 소식이 들린단 말입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 폐업을 한다. 네. 그러면 폐업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한 말씀 주십시오.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폐업된 걸 네. 같은 거 가지고 네. 빨리 조철해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지점이 좀 우량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점과 합병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시키고 네. 아니면 중앙에서 직접 처리를 들어오겠죠. 아, 예. 그런데 이제 남양주 거기는 제가 알기로 수신 규모가 작아요. 한 5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화도읍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마 잘 수신고가 알죠, 화도. 예. 7천억인가 좀 꽤 돼요. 예. 오래전부터 있던 데고 예. 남양주는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화도읍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 뭐 예금 맡기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걸 기점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처럼 좀 조속하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조속하게 이제 정부가 TFT 만들어서 조속하게 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조처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발표해 주면 좋은데 네. 제가 볼 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제가 보니까 행안부를 네. 자꾸 이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한 말씀 할 수 있잖아요. 네. 부동산 뭐 보유세 이런 거 감세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시다가 온 국민이 지금 이런 건 좀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죠. 예. 이참에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이런 뭐 넘어야 될 파도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면 네. 행안부 관리하에 두는 것보다는 금융이라든지 이쪽 부처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죠? 이거를 빌미로 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생각은 어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잠깐 이 새마을금고 안에 도덕적 해이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이 있으면 6명이 임원이고 3명이 일반 직원이고 금융기관들이 뭐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나 서민들께서 조금은 화가 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다 살기가 힘든데 금융에 계시는 분들이 명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성과급을 받는 액수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규모를 넘어간다는 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프라임 사태 때도 봤고 저희들이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이 남달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정부가 부처를 금융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막 흐트려 놓을 게 아니라 보험, 상조, 이런 저축은행, 캐피탈 이 모든 것을 금융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에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가 자구 노력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죠? 네.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네. 자산을 팔든지 매각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한다든지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할 거다. 100%에 대비를 해야죠.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크레디트 물량이라고 그러죠. 뭐 예. 회사 갖고 있는 뭐 증권이나 채권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보도상이나 실제 시장에서 보면 네. 지금 짧은 시간에 최근에 한 막 1조 넘게 막 매도 물량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 시장에서 받아줘서 초만 다행이었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뭐 채권들 대부분을 지금 매각하면서 1조면은 그래도 수신고를 좀 높이니까 그 이제 예금 유동성에 대해서 대비가 되니까 네. 유동성 비율을 높이려고 그거하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연체율 깎아줄 테니까 뭐 네. 저는 사실 뭐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야, 이 지경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연체율 깎아준다는 게 뭐 저보다 잘 아시지만 연체율 깎아주면 당연히 그 부채가 주니까 네.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신용도를 높이는 어떤 꼼수잖아요. 네. 참 보기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네.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애는 많이 쓰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죠. 그런 네. 것이나 네. 이렇게 네. 뭐 저희 갖고 있던 채권들을 팔면서 예금자 보호에 예. 미리 만전을 기하는 모습은 예. 뭐 노력을 하는 건 보입니다. 예.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문제가 있는 현장들은 결국은 정리가 되고 상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알기로는 7천억인가 정도를 캠코나 이쪽에다가 부실채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들고 있던 거죠. 정리를 안 하고. 네. 이걸 상각하라고 이제 좀 지시 비슷하게 금감위에서 살짝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코하고 좀 조율 중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처리가 되면 이제 조금 현금화가 유동성, 많이 되니까 예.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현장은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초점이죠. 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으로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에 그런 조그만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같이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한문두 교수님하고도 제 기억에는 한 서너 번 말씀을 네. 나눴고요.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 경제정책실장이라는 김현아 실장도 네네네.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네네. 이제 경제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예. 새마을금고 사건이 빵 터지면 이게 왜 터졌는가? 아, 부동산 문제구나. 그 부동산 문제는 무엇인가? 아, PF 대출이구나. 네. 그럼 PF 대출이면 이것이 왜 PF 대출로 연계될 수밖에 없었는가? 아, 1금융권과 2금융권은 그렇죠. 그래도 시장이 있는데 맞아요. 나눠 먹을 파이가 작으니까 보험사나 상조나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실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빵빵빵 터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교수님하고도 수차례 맞습니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 가능성에 대비한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금융기관들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놓고 보면 새마을금고도 설마 했는 것 같고요. 네, 맞죠. 정부도 4월부터 이야기를 했다지만 설마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부가 빨리 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국민들한테 내보이셔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 쓸 것이다. 그러니 불안에 떨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금을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해 주셔라. 그러면 뭐 새마을금고도 살리고 우리 금융시장도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가 아까 연체율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새마을금고 1인당 대출 한도가 6억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예전에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죠. 지금은 이제 공담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사 하나가 행안부 회사잖아요. 네. 그때 더더보면 이게 1982년 3년도에 네. 새마을금고법이 생겼잖아요. 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좀 개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뭐 설왕설래한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혜 비슷하게 좀 보호가 되다 보니 네. 이런 조항들이 뭐 신협은 신협 그 신용협동조합법 이렇게 다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볼 때 약간의 특혜성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대출의 개념이 조합원들한테 하는 형태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영리이익에 넘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묘하게 그러니까 판례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조합원들을 왜 함부로 이렇게 쓰냐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이 문제가 생긴 새마을금고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네. 그거를 이제 소송을 건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 100%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묘하게 이게 넘어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기업 대 6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업 대출의 한도를 늘릴 뿐더러 이
뭐 공담보 대출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걸로 해서 자꾸 무리한 대출 시작하게 된 거죠. 한 단체 그러니까 1인당 이것도 법인별로 또 다르고 이거를 네. 세분화 시켜 놓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 2021년도가 좀 위험하니까 그때 이미 위험이 있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올해 말이죠. 네. 올해 말부터는 이 금융기관의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합해가지고 건설업하고 부동산의 대출액을 그전에만 60, 70% 넘어가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50%로 제한하겠다. 30, 30에서 합했을 때 총량이 50%못 넘게.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 못하게. 네. 근데 그 시행일이 연말이에요 올해. 근데 먼저 터진 거예요. 하필이면 예. 그럼 사실 연초에 했더라면 그렇죠. 벌써 심사 좀 체크 들어가고 해서 그렇네요. 더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왜 그랬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여간 말이 조금 저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특혜성으로 좀 대출의 어떤 완화를 받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께서 서민들께서 금융 그러면은 방금 특혜 말씀을 하셔서 네. 과거부터 금융 쪽은 짬짬이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에서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핵 문제에서도 카르텔이 존재하고 모든 대한민국에 이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는 대통령 당신의 국정운영 철학이다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거든요. 예, 어떤 또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장 논리로 가고 있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카르텔을 획파하겠다라고 정부가 뛰어들면 관치로 가는 방향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저는 이런 내용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가 제대로 시장의 기능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나 제2저축, 제3의 금융기관 캐피탈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권 카르텔이 단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행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을 분양할 때 나타나는 그 마케팅하는 부서 모든 것이 카르텔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교육계획도 좋으시지만 진짜 부동산 시장에 팽배해 있는 이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금융 그리고 시행, 시공, GS도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시대 이런 일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감리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중에 감리가 네. 해외에서는 사실 엄청난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세요. 선진국들은. 네. 그러니까 감리가 거의 한 단계 프로세싱의 단계가 있잖아요. 네. 뭐 타설하고 하고 이 과정마다 딱 하면 바로 나와서 바로 검사를 해요. 그렇죠. 그 인스펙션이 통과를 안 되면요. 네. 무조건 스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고요. 네. 뭐 이런 뭐 제가 좀 뭐 성대묘사처럼 연기를 해볼게요. 네. 감리를 딱 갔어요. 네.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그래도 좀 더 보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2023년에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면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권과 카르텔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잖아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인사동이나 종로에 네. 재개발하겠다 그러면서 땅을 팠는데 문화재가 나왔다. 공사 네네. 못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 정도가 되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방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네. 저 항아리 몇 개 끄집어내고 빨리 하세요. 이래버리면 그냥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든지 신호국 정도가 되면은 소득이 1인당 한 2,000불 정도 되면은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4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 일부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이 말씀 추천드리겠네요. 건설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90%예요. 네. 꼭 5% 10%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 전체 공무원이나 네. 이런 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뭐 하여튼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네.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한 게 많아서 예. 한문도 교수님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공무원의 구청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 건축가 또 박사님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예. 예, 그래서 그 점을 아마 교수님께서 네. 저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정부의 대책은 뭐 특별검사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이미 이 물이 흘러서 옛날 물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한문도 교수님께 생략을 하고 네. 그나마 새마을금고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빈대도 낯짝이 있겠지만 새마을금고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금고가 정부에서 계속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4월 달부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 없다는 거 올리세요. 작년부터. 네, 네. 계속 이렇게 받았을 건데 네.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뭘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 했습니까? 아니면 설마 해서 괜찮다 그런 겁니까? 후자라고 봅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넘어가겠지. 그리고 망하면 새마을금고만 망하지 2번이라고 가져갈게요. 네. 내가 망한 걸 알지. 나는 조금 쟁여놔야지. 뭐 이런 게 그 소문 났잖아요. 네. 그 새마을금고뿐이 아니라 그쪽 이제 조합 형태의 어떤 그쪽 분들이 임원분들 특히 네. 갑질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왔겠죠. 네. 시청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한번 점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태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보고 있었고 네. 올해 들어서도 정부가 유심히 보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미리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했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단단한 특별검사제를 특별자를 붙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특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차별화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 새마을금고 중에 부실한 대출을 한 PF 대출을 일으켰던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부족 문제, 네. 지불 준비율의 부족 문제 등등으로 위기가 불거져 나와서 30여 곳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세상 밖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듣고 보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들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어떤 이유로 이거를 키워왔는지 이제 그 새마을금고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자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 새마을금고는 이게 큰 문제 없겠지. 뭐 우리도 금융기관인데 우리가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나서주지 않겠나.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국민들 입장을 먼저 서민들이나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정부가 아까 초두에 이제 말씀 나눴던 정부가 확고한 네. 의지를 갖고 올바로 대처한다라면 정부를 믿고 따라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왕좌왕하고 신뢰가 안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한 어떤 처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새마을금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지점별로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지역별 지점에 대해서 현재 자본 현황이나 이런 걸 공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시로. 들어가 보면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공시를 해놨어요.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30곳에 해당되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믿고 지점별이니까 독립재산이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때 중앙회가 나서고 뭐 정부가 나서고 하는 건데 지점이 튼튼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점을 믿으시고 그냥 유지하시고 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담을 하시고 조금은 조정하고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뉴스 보도에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2월 달에 수신 잔액이 265조 2,700억
3월 달에 262조 1,527억 원. 근데 4월 달에는 258조 2,811억 원. 그래서 약 3개월 사이에 수신이 7조 줄었다. 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새마을금고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기자분들이 말씀을 하거나 방송에 나오는 걸 듣고 당황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경기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돈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도 16개월 연속 적자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수신이 줄었다는 의미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연체가 7조가 생겼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부는 제가 아까 한문도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입금 카르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뿌리를 발본색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임시 땡빵,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들, 농협, 네. 수협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산 가능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보험사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뭐 저기 유명한 보험사들 프루덴셜 이런 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카드사들 네. 연체율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조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아주 금융권을 놓고 쫙 밑으로 가다 보면 뭐 수많은 금융사들이 유사 금융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에 파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파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들 열심히 정부가 일단 작년 10월에 이제 그걸 이미 알고요. 네. 50, 60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쪽에 이제 투입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됐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캐피탈 일부하고 증권사 중에 일부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최상급 바로 밑에 급이 그 ABCP를 차원 대출 받았는데 정부로부터도 네. 금리를 갖다가 제대로 적용을 우대 금리를 못 받고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빈 걸 딴 데서 다시 대안 대출할 거 아니에요. 그 네. 금리가 10에서 14%더라고요. 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어떡하지? 사천대요. 1년이면은 다 날아가잖아요. 1, 2년이면 예.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럼 분양이 안 되면 이거는 이것도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3월 달 얘기거든요. 네. 3, 4월 달 얘기. 그러면 그것이 지금 부동산 상황이 보시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네. 크게 나아질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잘못했는데 고백을 하고 이러면은 예. 다 같은 마음으로 갈 텐데 예. 이걸 막 감추려고 그러고 뭐 안전하다 그러고 막 이런데 알고 보니까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거 믿기 어렵잖아요.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랑 또 연결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현장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강을 한번 갔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직접 피부에 와닿을 때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강을 한번 갔는데 이건 수도권 얘기입니다. 예. 수도권의 지역까지 말하면 또 그분이 저갈 것 같으니까 강을 맞추고 갔는데 예. 보통은 이제 강의를 몇 분들이 이제 기다려서 질문하고 가시는데 그쵸. 저쪽에 한 분이 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따로 계셔가지고. 네. 그러더니 다 가시고 나더니 예. 마치 독대를 기다린 것 같아요. 예. 오시더니 요점이 뭐냐면 예. 이런 이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시는데 간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사님 수준은 아니고 그 밑에 부장 뭐 실무죠. 실무. 예. 그분 얘기가 저를 방송을 많이 받고 그런데 정말 여쭙고 싶어서 기다렸다. 만사짓고 왔다. 예. 그러면서 요점을 겁니다. 자기 현장이 예. 그 현장이 연체율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겁이 네. 난다는 거예요. 네. 매일 하루하루가. 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급속도로 그러니까 연체된 현장들이 이렇게 가면 연체를 도와주고 지원해서 다시 우량채권도 만드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처자식도 있고 이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 때요. 제 친구가 동양증권 아시죠? 이거 네. 얘기해도 되나 친구는? 예, 괜찮습니다. 예. 동양증권 그거 할 때 그 친구는 회사를 위해서 네. 충성을 다한 거예요. 회사 네. 살려보려고. 네. 그래서 아시는 뭐 ABC나 회사채를
뭐 문제야 이거 18%짜리야 높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날라가고 네, 예. 친구도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이잖아요. 네. 그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하나의 법인이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만약 고객들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고객들을 동네 분들일 거 아니에요. 막 2, 3년 동안 버티다가 터졌다고 가정할 때 우리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내가 볼 때 그걸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으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당신 이게 생각과 맞다 이 말이군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맞구나 그게 네, 맞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실 이렇게 거래하던 분들을 등지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런 부분에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거기가 좀 현장이 좋은데요. 이렇게 위치가 네. 요새 핫한데요. 네. 여기가 이 정도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급인데 B급은 더 심하겠구나. 그래서 뭐 계속 박사님과도 말씀 나누지만 준비해야 된다, 위험하다, 체크해야 된다 그런 걸 계속 드린 거죠. 예. 이 시점에서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문우 교수님 보시기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 경기 다시 네.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가 괜찮다 하는 거를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펀더멘탈 괜찮다 결국 IMF 구제금융 실청을 해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 괜찮다 그러고 집 사라 금리 낮춰주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법으로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경험 한두 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흔들거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우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레고랜드 사태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흥국생명 채권 문제 있었고요. 신종자본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하는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두 회사가 대기업입니다. 일반 여러분들 제가 이름만 대면은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C로 시작하는 회사고 CGV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CJ CGV,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네. 회사들인데 큰 회사들. 네. 채권 발행 목적이 그겁니다. 채무 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회사 내에 유동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주주분들에게 손을 벌리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금융 사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 어딘가에서는 뭐가 지금 볼볼 끓어오르고 있다. 서서히 익어가는 냄비처럼 너무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또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의 공포감을 드리더라도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PF 대출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고 사태 채권 막 기업들의 지금 유동성 문제 금융시장은 뭐 한문우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금고의 이번 사태가 결국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CGV라든지 CGV가 미래가 없잖아요. 이 은행들이 이제 저 상영관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집에 온갖 OTT 시스템을 다 갖추니까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종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도 종건을 가지고 있고 SK도 종건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CJ도 종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있죠. 예. 뭐 일단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그 케미컬업체에서 다들 지금 신용등급이 한 차례 내렸잖아요. 이번 제가 알기로 봄에 신용등급이 내려오게 되면 조달금리가 높아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 변제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롯데건설이 그 계열사죠, 같은 계열사에 공사를 해준 게 많아요. 그렇죠. 뭐 CJ가 뭘 하면 그걸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주처가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막 달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총 그 앞으로 벌어질 그 잔고 수령액 중에 30% 가까이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되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네. 조만간에 조그만 부스러기로 나오면 정부가 다시 돌아오면 정부가 지금 정신 차린단 말은 좀 그렇고 집중해서 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케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기득권이 있다 보면 네. 누가 망하면 그거를 싸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먹는다는 편은 그렇고 싸게 인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세력들과의 어떤 묘한 그런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라는 곳은 국가 국민을 보고 가면 네. 이것들이 빨리빨리 안 좋은 것들은 노출시켜서 정리를 빨리 하고 예. 좋은 것들은 더 노출시켜서 확장하면 되는데 예. 이게 무슨 짬짬이가 있는지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누르고 나오려고 그러면 누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 확실한 상황이고 네. 정부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좀 신경 써주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다시 네. 한번.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한 달에 한나의 종건사가 부실화되고 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롯데 말씀을 주셨지만 롯데 캐피탈도 있고 네. 롯데 건설이 있으면서 그 자금 조달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 건설사가 있는 곳마다 캐피탈이 있거나 자산운용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GS도 자산운용사가 있고요. 이제 이런 대기업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장 자연 발생적인 카르텔도 존재를 합니다. 계열사 안에 자본 운영하는 곳도 있고 건설하는 곳도 있고 백화점 하는 곳도 있고 뭐 전자품 제품 만드는 곳도 있고 이런 기업 구조로 가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뭐라 그럴까요 밝지가 않은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우리 한문두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사태, 대한민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첫 장면이 성냥불 딱 그래가지고 그 바라선을 갖다가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란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네. 그 점이 저는 부동산 그게 바로 가계대출 그거를 불을 지피는 황에다가 불을 일으키는 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정치적 요인이 있는데 부동산만 딱 한정해서 한번 뭐 교수님은 부동산 말씀을 해도 다 방면에 다 박학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 지방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고 이것이 가계부채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가계대출의 별도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 대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금융산업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빚을 더 안 되면 금융 시스템은 멈추잖아요. 네.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형성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출이 적정한 선에서 소득이 늘어나서 통화승수만큼 벌어지는 선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이것이 인간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 탐욕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국가인데 네. 국가조차 국가 관계되는 기관들조차 탐욕에 물들어서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형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 와중에 네. 코로나가 또 거기다 핵폭탄을 보가지고 그렇죠. 저금리면 누구나 아니 1%짜리 빌려서 3% 이득이 나면 다 할 것이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서로 물건 사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대출의 가격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 베이스가 됐잖아요. 네. 그걸 당연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아까 말씀 나눈 뭐 새마을공원 이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이런 거 없이 경제 관념 없이 그냥 네. 탐욕의 관념에서만 수익률의 관념만 쫓아가다 보니 네. 결국은 이런 거죠. 원본 돈은 100원인데 제가 박사님한테 빌리면서 10% 이자 받고 10% 이자 받고 하다 보면 이게 한 10배, 20배 벌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누가 하나 터지면 네. 다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 경제가 버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 예전에는 부동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해서 버블의 어떤 문제들이 터져왔던 것들이 네. 그 매개체들이 이제 알몸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고 네.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파생상품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벌어진 게 90년 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때 막 발전할 때고. 근데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기득권이나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는데 불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카르텔 쪽이 너무 더 발전하다 보니 공적인 마인드나 국민들을 위한 마인드로 갔다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덜 왔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성냥불을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이것이 그럼 마칠 것이냐. 네. 제가 볼 때는 잘 이쁘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중간에 조금의 아픈 뭐 이렇게 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야 꺼질 것 같아요. 더 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게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그 올라간 빚 집값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또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업자 대출로. 네. 주택담보대출은 안 끼지만요. 네. 이 금액이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 성냥 키신 게 자영업자분들의 가게 그럼 이게 또 내수 문제가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정부에서는 여전히 뭐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예. 다람쥐처럼 말씀을 하시니 예. 조금 위험은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잖아요. 네. 파월 장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경기 침체 올 거다. 준비해라. 그러고 나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는지. 그래서 총체적인 건 저보다 잘 아시지만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경제라는 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자영업자, 가계부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 심각성을 예.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네. 헤쳐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네. 교수님께서 카르텔 말씀도 주셨고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카르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1단이 네. 어느 정부 때 시작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산업 발전을 해오면서 더 이상 성장의 새로운 발화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결국 안주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 가운데서 안주할 때 필요한 단물을 기득권이라는 세력으로 만들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걸 대통령께서 혁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기득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냐 아니면 90%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철학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카르텔은 부산저축은행으로도 경험을 해봤고 저희들이 IMF 외환위기 때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해봤고 2008년 서프라임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중산층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집을 한 채씩 갖게 하고 의식주만큼은 아무런 불편 불만 없이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국가를 또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산층을 위한 사회라는 말씀 한문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마을 금고 사태라고 해서 이걸 불만 끄면 나머지가 꺼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캐피탈 사태 남아있고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 금융 유동성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감춰진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드러내십시오. 한 분은 드러내시고 수술할 거는 수술하고 고칠 거는 고쳐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덮고 열을 가해주면 오히려 골마서 터집니다. 그때는 대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에게 부탁하는 말씀보다 이 예금을 하고 계시거나 또 네네. 지금 부동산 집값이 언제 오르느냐 고민하고 계시는 사실상의 부채를 안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향후 뭐라 그럴까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부동산이란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어떤 투자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이 샘플이 많이 나오다 보니 무주택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뭐 박탈감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는지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또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건 이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삶의 행복, 그렇죠. 가족의 행복.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가 아이러니 현상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사이 좋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이 힘 모아서 돈을 모아서 빌딩을 샀는데 빌딩 값이 막 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잘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행복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을 행복의 관점에 초점이 행복을 위한 것인데 그럼 가족과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건물을 샀어요. 임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몸이 이제 막 병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안 좋은 병이 생긴 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게 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행복의 원래 원점 내가 왜 이걸 하려는지 생각하신 다음에 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 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접하시면 마음도 편하시고 접근 방법도 좀 아주 그 순리에 맞게 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번 부동산 시장은 지금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도 머리 아프고 안 들어가도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우리 뭐 그 박사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을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있잖아요. 네. 파도가 좀 그치고 잔잔해질 때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예. 파랑새를 찾으려고 무지개를 자꾸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행복은 자기 발밑에 세이클로바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새마을 금고 사태도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십시오. 이게 결국 당신들의 일입니다. 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신호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한문두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지만 어설픈 것 같다. 이 점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곽수중의 경제프리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